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안보 상황이 위험하다. 2. 세네갈의 충격적인 성명. 3. 유전과 가스전은 한국 소유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나라가 있다면 단연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이란과 반목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북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이들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사회 역사는 놀랍도록 유사한데요.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교과서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중동의 골칫거리 정도로 여길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스라엘의 무기체계를 벤치마킹해야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수차례의 대규모 전쟁은 무기체계의 폭발적인 진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의 역사가 7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시간 동안 4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군사 수준의 약소국들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의 패자로 명성이 높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같이 강대국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레바논, 팔레스타인과 중소규모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 또한 북한이라는 희대의 깡패 국가에 맞서면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의 군사 전략이 방어적이라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유구한 전쟁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단히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석유 자원을 보유한 중동의 압박 때문에 주요국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간의 군사 문제에 개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되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아람 국가들의 압력에 강대국들이 무기 금수 조처를 하자 이스라엘은 자주 국방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무기체계의 특징이 발현되는데요. 위태로운 지정학적 입지와 환경, 건국 이래 사실상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온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이스라엘 무기체계를 독특한 방향으로 설계되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무기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승무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의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이나 정비 편의성 등을 포기한 이스라엘 무기체계의 구조를 보면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이스라엘의 주력전차 메르카바입니다. 자세한 구조를 모른 채 외향만 딱 봐도 그간 소개해드린 다른 어떤 나라의 주력전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질적인 외형이 눈에 띄실 텐데요. 특히 비슷한 시대의 이스라엘이 주력전차로 함께 운용했던 마가크 시리즈, 티란 시리즈와 메르카바 MK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실 겁니다. 그도 그렇게 마가크 시리즈는 미국에서 지원한 M48 패튼과 M60을 이스라엘 현지 환경에 맞게 개수한 전차인데요. 반면 티란 전차는 중동 전쟁에서 노획한 소련의 T-34, T-54 등을 제치장에서 사용한 전차들입니다. 당장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산 장비든 아니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K 전차 탄생 배경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르카바 MK24 또한 K2흡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차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무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전차처럼 서방규격 전차와 마찬가지로 MG253 IMI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메르카바 MK1부터 호발사 대전차 미사일인 라트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산 미니 헬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라하트는 레이저 유도 시스템을 이용해 적 전차의 상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유효 사거리는 8km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120mm 주포를 탑재한 전차가 3에서 3.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는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최대 800mm까지 관통이 가능한 미사일, 레이저 유도를 통해 적 전차의 상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부무장으로 60mm 박격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차 내부에 탑재되어 있어 저격수로부터 박격포병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탄도 계산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기까지 합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전차에서 포탄도 쏘고 대전차 미사일도 날리고 박격포까지 발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전차 하나로도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림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박한 설계인데요. 그런데 메르카바의 진짜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메르카바는 화력보다 방어력에 더욱 집중한 전차입니다.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의 파워팩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전차 전면부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엔진이 차체 앞에 설치됨에 따라 전면부 피격 시 서스펜션과 엔진이 모두 승무원 보호를 위한 방어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덕에 장갑차처럼 차량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유사시 승무원 탈출이 용이하게 설계했는데요. 예기 폭탄 탑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 최대 6명의 병력을 추가로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전차로서 장갑차의 역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카바는 V자형 하부 장갑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한국의 레드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부 장갑인데요. 지뢰 폭발 시 폭발 압력을 분산시켜서 승무원에 대한 충격을 감쇄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메르카바는 그 강력한 방어력과 뛰어난 승무원 보호 능력을 중점으로 두고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전차는 지상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제2차 중동 전쟁 당시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산 전차를 개발할 생각이었던 건 아닌데요. 본래 이스라엘은 영국의 최신형 전차 치프팀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중동 전쟁 이후 영국이 아랍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이스라엘과의 치프팀 전차 개발 계획을 취소해버리자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전차를 개발해야만 했는데요. 이 와중에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 공격에 전차 110대 중 85대를 고작 3분 만에 날려먹는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었기에 메르카바의 방어력에 그토록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 사상은 메르카바 MK24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우주선을 떠올리게 하는 넓고 납작한 폭탑은 극단적인 경사 장감을 추가하기 위함인데요. 경사 각도에 따라 실질적인 장갑의 넓이를 확장해서 동일 두께의 장갑 대비 높은 방어력을 의도한 것입니다. 또한 포탑 주변에는 외장식의 모듈 장갑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적화기에 장갑이 손상되더라도 피탄된 부분만 단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메르카바 MK4는 전차 미사일과 로켓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 트로피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이는 4개의 레이더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하면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완전 자동 요격시키는 능동방어 체계로서 이를 통해 전차 방어 능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메르카바가 완벽한 전차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력에 대한 집착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기술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중국이 아프리카의 무기보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EP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랜드 포퍼레이션 지난달 말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추적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기 수출과 함께 1대1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철도, 항만, 광산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군사보안 요원 PMS들로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프리카 17개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15개국의 민간 군사보안 요원들을 보냈다. 반면 러시아는 아프리카 14개국의 무기를 31개국의 민간 군사보안 요원들을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맺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고품질 방어 장비를 생산하고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들과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중국은 특정 무기 시스템과 무인기를 통해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존 파라치니 랜드 코퍼레이션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처럼 중국도 일부 서방 국가 시스템의 저비용 대체제로 자신들의 장비 시스템을 판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관측통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혼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아프리카의 무기 판매 시장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을 장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파라치니 연구원은 전 세계 국가들이 잠재적 제재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성능 부족, 예비 부품의 가용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러시아산 무기 구매를 더욱 주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CMP는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우호적인 자금 지원책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요즘 중국 경제의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가 중국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의 특징은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다. 박흥국 교수는 한국산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개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알짜 시장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프리카에 많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막대한 석유가스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 기회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해준 멋진 일들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한때 대륙의 미래였다. 아프리카 석유 및 가스 생산 국가의 절반 이상이 전체 수출 수익의 50% 이상을 석유 및 가스출에 의존했다. 하지만 탈탄소 움직임의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는 선진국들의 투자 기피로 일시적 암흑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가스 대란이 발생하고 글로벌 석유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서 아프리카의 종용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축소 압력이 해제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투자 기업들은 아프리카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요구 중이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자원을 개발해 수익이 생겨나서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다. 언제는 탄소를 배출할 필요 없다고 생산량을 줄이라며 투자를 철회하고는 이제 상황이 변했다고 다시 생산을 늘릴 것을 독려하자 자신들이 이용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서방의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방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석유나 가스 생산 관련 서방의 필요에 따라 아프리카는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실에 불만이 나온다. 한편 유럽은 연간 소비 천연가스의 약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 소비량은 3,970억 입방미터였다. 아프리카는 55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다. 대륙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은 총 800조 입방미터에 달한다. 아프리카 지역 천연가스 개발과 유럽으로의 공급에 성공할 경우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는 러시아 가스의 유일한 대안이다. 세네갈의 충격적인 발언에 전 세계가 한국을 동경했다. 한국 덕분에 세네갈이 살 수 있었다며 이에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뭐라건 아프리카 국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 한국밖에 모르는 세네갈과 한국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네갈은 변화할 것이냐? 마이크의 선그는 자신있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인 마키살은 연설을 통해 현재 위기에 봉착한 세네갈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분명 위기에 몰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죠. 한국의 나를 제정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가 웃음을 지으며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도와준 덕분에 위기 상황 속에서 세네갈이 버틸 수 있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19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10월 19일은 세네갈과 한국이 수교를 가진 날로 1962년도에 시작된 수교일을 생각해 이날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것이죠. 수도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은 물론 한복까지 입을 수 있게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한 그는 한국에 대해 세네갈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현재 세네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을 수입하던 세네갈은 전쟁으로 인해 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곤란을 겪게 되었죠. 밀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난한 국가인 세네갈에게 가격 상승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세네갈에게 닥쳐온 현실을 깨닫고 이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죠. 아프리카 연합 AU의 수장이기도 한 마키살 대통령은 전체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식량 위기 문제에 대해 이를 인지해 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 이를 위해 직접 친서를 작성해 러시아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세네갈의 식량 자원은 한정적이고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기엔 세네갈 식량 사정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당장 당면한 식량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향후 농사를 지어야 할 종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비료값도 상승했기에 당장 다음 해와 다다음 해를 준비할 농사조차 시작도 못한 상황. 하다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달라며 푸틴에게 이 사정을 했으나 러시아는 이 소식을 묵살하며 미 통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간곡한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은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밀 문제는 서방 국가들에게 큰 타격이었고 자국 국민들을 먹일 식량이 모자라게 이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을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구호 물자를 받아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죠. 유엔도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일찍이 세네갈에 진출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 역시 세네갈 정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죠. 세네갈에 위치한 참치캔 회사 스카사 SCASA는 세네갈의 어려움을 알고 한하로 약 5억 원 상당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네갈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결단까지 내리며 죽어가던 세네갈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바로 모 회사의 존재 때문이었죠. 이 회사는 원래 세네갈 국영기업의 소유였지만 한국의 동원그룹이 인수해 2011년 이후부터는 한국 회사입니다. 세네갈인들을 위해 한국 회사가 사재를 털어가며 도운 셈이죠. 스카사는 세네갈의 풍부한 수역에서 건져 올린 참치를 가공해 해외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름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장입니다. 무려 1968년에 처음 공장이 세워졌다고 하죠. 불행히도 방만한 경영과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동원그룹이 인수하기 직전에는 폐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의욕이 없었고 세네갈 경제를 지탱하던 이 기업은 보잘것없는 신세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원그룹은 이 회사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한국식 경영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바라봤죠. 그룹 내부에서는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은 뚝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죠. 에콰도르와 미국령 사모아의 참치회사 인수를 결정해 나름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던 동원그룹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사업 경영은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사 인수 후 계속된 적자에 한때는 철수까지 고려할 정도였죠. 김재철 회장은 아프리카 특유의 느릿한 일 처리 속도와 저품질, 포장을 고쳐야만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6개월간 공장 문을 닫고 처음부터 공정 및 품질 관리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을 파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문화도 변화의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세네갈인들은 일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자신들을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이런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신뢰 쌓기에 나섰습니다. 좋은 성과를 보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네갈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현지 직원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사내 축구 동아리도 만들며 스킨십을 늘렸죠.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더니 세네갈 안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400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600명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면서 세네갈 대표 기업이 되었죠. 세네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카사가 세네갈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마키살 대통령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 부흥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에게 은혜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며 나섰기 때문이었죠. 한국이 세네갈에 베풀어준 것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전쟁 직후 가난함과 배고픔을 아는 유일한 선진국이기에 한국은 아낌없이 세네갈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항상 세네갈의 문제였던 식량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슬이표 품종을 한국이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세네갈 풍토에 잘 맞는 품종을 연구한 결과 한국 통일벼 품종을 개량한 이슬이 품종을 세네갈에 심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 병충해에도 강하고 아프리카 기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덕분에 세네갈에서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이슬이는 빠른 적응 덕분에 세네갈 농부들의 사랑을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 기존 품종인 사헬사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은 아낌없이 무상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은 세네갈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학교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도 다카르에서 60km 떨어진 티에르 케르무사 중학교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학교인데요. 기존에는 천막을 펴놓고 수업을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한국의 도움 덕분에 현대식 중학교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한국은 다카르에도 중학교 2곳, 카울라 지역에도
두 곳에 달하는 중학교를 건설함에 따라 세네갈 전역에 교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 새마을운동 연구소도 세네갈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던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회운동으로 세네갈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세네갈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 최초로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설치, 새마을운동의 전초기지로 세네갈을 선정해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 덕분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은 현대화를 거쳐 몰라볼 정도로 최신 신동사를 지을 정도로 성장했죠. 일련의 도움을 받았기에 마키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주요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세네갈은 타이가 개발한 FA50 기종을 도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한 세네갈은 다른 나라는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을 좀 찍었다고 하죠. 일찍이 KT의 기본 운영기 4대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체험했던 세네갈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며 구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한국을 향해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는 세네갈 대통령, 한국의 날에 세네갈인들이 시름을 잊고 행복한 날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세네갈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날을 제정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주하고 있던 액화 천면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도전 뒤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프랑스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프랑스 기업에 줘야만 했고, 프랑스는 많아서 돈을 손쉽게 버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연일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해운업계 주요 대기업 집단의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선스 면허를 한 달 간격으로 2차례나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조선업계가 주도하던 LNG 운반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 자오샹지 그룹 산하 맥장수 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맥장수는 LNT의 에이박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5,000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멤브레인막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구모양의 모스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트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T로부터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언스를 받아낸 맥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내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GTT는 후궁 중화조선, 다렌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 선박공업 그룹 CSC, 난퉁중원 가와사키 선박공정을 보유한 중국 원양문 스코스코 그룹 등 주요 국영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혔습니다. 양쯔장조선과 난둥 선박공정은 중국과 일본이 현재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먼저 양쯔장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이에스와 함께 합작 조선소 장수양쯔 미쓰이 조선을 설립했습니다. 양쯔장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장수양쯔 미쓰이 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및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코스코의 합작사 난둥 선박공정은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넘버 96타임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프랑스 GTT사로부터 얻었습니다. 난둥 선박공정은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 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코스코는 1995년 출범한 난둥 선박공정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다른 해 추가 합작 조선소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5G 산업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하나씩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그 해법으로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LNG 선박 확보가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중국산 LNG 선박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해 유럽에 되파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허가해준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좋은 LNG 해상 공동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있는데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오샹지그룹 관계자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 부유식 저장 재기와 설비 푸스로 부유식 액화 설비 FLNG 등에 대한 건조 경험을 쌓겠다며 GTT와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의 협력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대형 조선사는 LNG 운반선 및 부유식 터미널 시장을 독식해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GTT가 중국 조선사에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배경에는 독자 화물창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있습니다.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을 바탕으로 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늘어날 경우에 GTT가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 지급한 금액은 약 3조 9,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TT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떨어지는 황금말을 낳는 거의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GTT의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 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차 K-C-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은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드스팟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GTT가 굳이 한국을 견제해야만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기술은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한 독자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선급 로이드로이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 16만 입방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AP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선급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정성, 정확성 등을 체크하는 업체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신기술은 이미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을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앞으로 수소 운반선 대형화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계획입니다. 특히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다르게 해외 업체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의 네척뿐인 해상 플랜트, 해상 부유식 액화 설비 FLNG를 연달아 건조하면서 LNG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하고 이를 액화 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 및 타협하는 해상 설비입니다. 과거 해상가스전 개발은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에 이동해 정제 및 액화한 뒤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FLNG는 천연가스의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LNG는 따라서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가스전 개발에는 FLNG가 필수 설비로 손꼽힙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2006년 9월부터 4년여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FLNG는 바다 위에 떠있는 설비인 만큼 가혹한 해상 상태에서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선박해양 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모형선 테스트를 통해서 해상 거동 업체 FLNG 선형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FLNG에는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출렁임에 의한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LNG를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생산 기술도 확보했고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한 계류와 LNG 이송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술 개선이 이뤄지면 GTT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 기술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선사들 사이에서 GTT가 아닌 한국형 화물창을 사용하면 선박 인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 한국이 GTT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독립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며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